네, 강정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방금 소개받은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동향과 대응, 수사 대응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언론이나 기타 이렇게 주변에서 들으신 바에 의하면은 어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한 14년간 이제 검사 생활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대구, 부산,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각 공안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검에서도 공안 담당 연구관을 지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건 현황, 그다음에 수사 관행, 수사 대응 요령, 압수수색 대응 요령, 작업 중지 명령 대응 요령, 그다음에 기소 불기소 사례는 저 이후에 이제 진일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리 기준,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개정 동향, 그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현황입니다. 언론 기사를 좀 인용을 한 것인데요. 작년 1월 27일 법 시행 이후부터 12월 27일까지 이제 총 사망 사건이 이제 573건 발생한 걸로 되어 있고요. 사건 수로는 563건, 인원 수로는 573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고용노동부 이제 수사 현황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제 수사 중인 것이 163건, 그다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31건, 내사 종결한 것이 5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한 사례는 총 10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 한 6개 업체가 다 건설업체 대상입니다. 이제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대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중대재해 사건의 어떤 수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 등입니다. 담당 부서는 중대재해 사건은 우선 이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1차 수사를 담당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보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 또는 광역수사대 밑에 강력범죄수사계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강력범죄 담당 수사관들이 경찰에서 이제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이 중대재해 사건을 하는 이유는 인명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 경찰관분들이 이제 강력범죄 수사를 하던 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거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이제 고용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노동청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 부담이 좀 가중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된 된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근로자 1명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임의 제출 요구로 자료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도 근로자 1명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청보다 소환하거나 어떤 수사 진행 속도가 조금 한 발 이제 뒤늦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를 똑같이 제출해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의 제출 자료를 이제 제출했을 때 그 제출 자료나 아니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조작이 됐다거나 아니면 사고 후에 뭔가 자료를 만들어냈다는 이런 이제 사실관계 왜곡을 시도한다거나 이런 이제 사정이 확인이 되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압수수색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 처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경우에는 이제 대형 사건의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했을 때 이제 검사로부터 그 검토를 이제 받는 과정에서 보완 수사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밖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독자적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을 해서
아예 불송치 처분을 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이제 입건 전에 내사 단계부터 이제 관할 검찰청의 검사와 긴밀하게 이제 소통을 하면서 혐의 유무, 뭐 입건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사 결과 이제 입건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검사에게 정식으로 이제 수사 지휘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가 그대로 가부 이제 란 중에 이제 가라고 이제 도장을 찍으면 이제 그대로 입건해서 송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검사가 보완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다시 뭐 보완 수사 내용을 기재를 해서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도 이미 담당 검사에게 어떤 뭐 억울한 사정이라든지 어떤 뭐 저희들이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변론할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상 이제 고용노동청 또는 경찰 단계에서 이제 입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입건이라는 것은 정식 피의자로 이제 어떤 신분이 전환된다는 의미인데요. 대부분은 그것이 혐의를 이제 고용노동청이나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제 징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으로 간혹 이제 반드시 혐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입건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간혹 어떤 절차상 입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내부 지침상 어떤 법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때는 입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고의 여부, 인과관계 여부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내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 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 이제 입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향후에 그 이후에 이제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은 크지만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입건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중대재해 사건에 관한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뭐 중대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주무 부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하여튼 가급적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좀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찰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인다 이런 이제 언론 기사가 최근에 작년에 여름 때 이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이후에 경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그런 어떤 경향을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언론 기사가 이제 2022년 8월 1일자 기사인데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난 사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똑같은 사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로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노동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을 해서 경찰은 좀 노동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좀 무혐의로 송치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기사가 좀 신경이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제 기소 여부를 최종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뭐 혐의 유무, 즉 뭐 인과관계라든지 고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히 좀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수사 대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할 고용노동청하고 경찰 수사관들이 즉시 현장에 보통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청취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임의 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뭐 고용노동부나 경찰 수사관이 현장에서 임의 제출 요구를 할 때 담당자가 즉석에서 뭐 제출할 수 있다든지 제출할 수 없다든지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확인해 보겠다 또는 이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충분히 이 자료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임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 자료, 이제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제 성실하게 응한다, 적극적으로 제출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시되, 다만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떤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여부에 대해라든지 제출 시점에 대해서
법무 담당자 또는 변호인과 충분히 좀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임의 제출 자료, 그거는 반드시 이제 좀 사본을 해두시거나 아니면 제출할 때 이미 사본을 해서 이제 제출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법무 담당자나 변호인에게도 제출된 자료를 똑같이 제공하셔서 나중에 조사나 변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수사관들이 현장에 이제 출동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 청취를 통해서 심증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잘 모르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굳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요. 잘 모르겠다든지 확인해 보겠다 정도로 이제 답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뭐 추측성 진술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어떤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진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 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누구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내부 규정이 있으면 뭐 규정에 따라 뭐 말씀을 하시되 잘 모르는 사항은 뭐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은 답변을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사건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가 당사자하고 유족과 합의입니다. 그래서 합의, 즉 이제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처벌 불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 또는 뭐 공장 관계자, 뭐 사업장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가 기재된 그런 내용이 기재된 처벌 불원서를 이제 보통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보통 이제 합의서하고 같이 작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그 유족들과 조금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직원을 이제 조문도 하고 직원을 상주시켜서 이제 장례 절차를 도와주시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라든지 이제 유족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 향후 어떻게 되는지 뭐 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유족들이 또 되게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신속한 합의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족들한테 어떤 우호적인 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압수수색 대응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 그 다음에 임의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잘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또는 제출된 자료가 나중에 뭐 왜곡됐다거나 조작이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제 경찰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다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서 이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임의로 이제 뭐 판단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증거라고 판단되는 것을 모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장소는 대부분 사고 현장,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무실, 그 다음에 본사 대표이사의 어떤 사무실, 비서실, 또 안전보건 전담 부서, 그 다음에 사고 작업과 관련된 부서, 그 다음에 이메일 결제 서류를 이제 담당하는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부서 등이 이제 압수수색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이제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뭐 조직도라든지 위임 정결 규정, 그다음 안전보건 관련 결제 서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뭐 위험성 평가 자료, 그다음에 종사자 의견 청취 자료, 각종 뭐 안전 교육 일지 같은 것,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고의와 관련된 뭐 이전에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사고의 위험성이 또 보고가 됐는지, 뭐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알고 있었는지, 어떤 그런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주로 뭐 결제 서류, 보고 자료, 이메일, 뭐 사내 뭐 어떤 메신저, 쪽지, 뭐 이런 것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수사관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자료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도 압수돼서 수사기관에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사례가 가급적이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이제 압수수색 하는 수사관을 좀 감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좀 충분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제시만 해주고 이제 영장 사본이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영장 사본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범죄 영장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범죄 사실이 어떻게 기재가 돼 있는지 좀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죄 사실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어떤 주의 의무 위반의 내용 또는 어떤 뭐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위반 내용을 뭘로 보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다고 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단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장소, 압수할 물건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물건은 대부분 뭐 망라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 핸드폰, 컴퓨터, 그 다음에 뭐 서버, 그 다음에 오프라인의 뭐 출력물, 서류, 뭐 장부, 일지 모든 것을 이제 다 가져가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압수수색 장소가 보통은 뭐 예를 들면 뭐 사무실, 뭐 서버 담당 부서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밖에 뭐 장소, 뭐 예를 들면 실무 담당 부서까지 이렇게 뭐 수색을 한다든지 거기서 나온 서류를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거는 압수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버에서 이제 그 필요한 자료, 결제 서류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쪽지를 이제 압수수색을 해갈 때는 보통 이제 검색어 입력 방식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버는 수년간의 자료가 많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압수할 증거 자료를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통상 뭐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중대재해, 뭐 사망사고 뭐 이런 식의 검색어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때로는 전혀 너무 이제 검색어 자체가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검색어를 넣어서 이제 검색하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그 압수수색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모 회사의 자회사를 압수수색하는데 그 모 회사 이름을 검색어로 넣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두 개가 모자 회사 관계인데 대부분 그 서류에 그 모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서류가 다 압수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거는 좀 이게 너무 단어가 포괄적이다, 좀 그 단어는 제외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 수사관들이 받아들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검색어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을 나온 수사관들은 대부분 이제 현장을 통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 대상 회사의 직원들이 뭐 방해하는 상황이라거나 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상황,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좀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요구가 무리한 경우도 있고 태도가 되게 예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제 압수수색을 당해서 되게 기분도 나쁘고 불편한데 수사관의 태도까지 예의가 없는 경우에 되게 이제 화가 나거든요. 그럴 경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압수수색 현장에 갔을 때 되게 그 현장에 나온 수사관이 되게 버릇이 없는 겁니다.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나 보고 뭐 이거 복사해 오세요, 가져오세요, 뭐 저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그래서 너무 예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어떤 자료를 압수수색하는지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관이 마침 제가 딱 보는데 그냥 자기가 임의로 그냥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다 분류를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거든요.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예의 없는 태도에 기분이 나빠 있는데 그것을 딱 보고서는 되게 이제 제가 이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위법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좀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직접 대응하지는 마시고요. 저처럼 변호인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법무 담당자 통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해서 조업을 하게 되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해서 조업을 하다가 어떤 중대재해 사고가 다시 발생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그런 대상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고 신속히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작업중지 명령의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좀 불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공장에 보면 그 사고가 발생한 기계가 여러 군데 또 뭐 동일한 기계가 뭐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비슷한 기계가 뭐 다른 또 작업 공간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범위까지 작업중지 명령 대상인지 좀 의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뭐 임의로 이거는 작업중지 대상이 해당이 안 된다고 임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 담당자나 변호인과 충분히 좀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면은 그 작업중지 명령을 발령한 그 담당 공무원한테 근로감독관에게 찾아가거나 문의를 해서 이게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신중히 좀 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속한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부 이제 전문기관에 이게 재발 방지 대책으로서 충분한지를 이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이제 고용노동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수시로 이제 감독관을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적절한지 좀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 그 감독관이 때로는 뭐 그 정도면 되겠다라든지 뭐 부족하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의견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듣고 진행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작업중지 명령 해제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담당 근로감독관과 충분히 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 이제 관할 노동청은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재발 방지 조처가 완료됐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작업중지 명령을 이제 해제를 해줍니다. 예, 검찰 기소 불기소 사례는 저 이후에 이제 진현일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청과 경찰에서 각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를 시작해서 어떤 기소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를 표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과 경찰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청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나름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할 때 연명으로 이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그것이 이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영장을 받아서 법원에 청구를 해서 영장을 받아서 이제 압수수색을 실시하도록 이제 1차 수사기관에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이제 관할 검찰청에서 병합 수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적용 법조가 이제 다른 걸로 법률이 이제 달리 이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이제 모두 이제 병합해서 수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최종적으로 혐의 의무를 판단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면 기소해서 이제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리 기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에 그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다음 날짜로 이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도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은 일반 내용에 관한 직무규정이 있고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관계 법령을 검색을 하실 때 괄호에서 직무규정 괄호에서 산업안전보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32조에 보면 중대재해와 관련된 이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작업중지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이제 뭐 적용이 좀 자주 될 수 있는 것은 뭐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의 경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검찰에서는 이제 대검찰청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표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중대재해 사고의 유형, 이제 우리가 뭐 중대재해법에 보면 사망 사고가 있고 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등급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뭐 가중 감경을 통해서 등급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등급에 따른 구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법정형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기본 등급이 되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한 명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기본 등급만 에반 따라도 뭐 2년 6월에서 4년 이렇게 구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등급에서 뭐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등급이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기본 등급이 높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왼쪽 표에 보시면 이제 뭐 조금 흐릿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위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벌금형 처리가 가능한 부분, 중간에 조금 어두운 부분은 이제 불구속 이제 구공판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 조금 옅은 회색으로 되는 부분은 표시된 부분은 이제 구속영장 이제 검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 한 명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이제 신병을 검토하도록 이제 기본 등급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 관행상으로 근로자 한 명 사망 사고의 경우에 이제 검사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 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이제 대형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를 하더라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법원의 양형 기준입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좀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은 과실치사상 범죄와 산업안전보건범죄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일단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기준이 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 관련해서는 기본 구형 구간이 이제 징역 8월에서 2년으로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밑에 이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을 선고하도록 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중 사유, 감경 사유를 다 적용을 해서 뭐 감경 구간에 따른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가중 구간에 따른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업무상 과실치사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어떤 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다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근로자 한 명 사망 사고의 경우에 이제 합의가 되면은 이제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검찰에서도 합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으로 구약식, 그러니까 벌금형으로 이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산재사고 근절의 필요성이 자꾸 대두가 되고, 각종 언론 보도에 그런 사례가 이제 보도가 되고 하면서 어떤 이제 양형 기준이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정형보다 높긴 하지만 근로자 한 명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여전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검찰과 법원의 이제 기준상 가장 이제 중요한 참작 사유는 근로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이후에 검찰 처분 전까지 또는 만약 기소가 됐을 때는 법원의 이제 판결 전까지 피해자 측 유족과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밖에 사고 발생에 대한 어떤 책임의 정도, 예를 들면 사고 발생에 대해서 근로자의 과실이 큰지 아니면 사업주의 과실이 큰지 그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동종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형이 조금 가중 감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최근의 개정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별한 것은 없고요. 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이제 개정안은 이제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고, 작년 6월달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조금 어떤 뭐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수용해서 뭐 이렇게 제출한 개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그 기준을 이행했다고 인증을 받으면 처벌 형량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 시행된 이후부터 여러 가지 뭐 어떤 내용이 불명확하다든지 어떤 법의 균형성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떤 그런 개정의 필요성, 뭐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개정 필요성, 뭐 불명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기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어떤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 아닌가라고 이제 이해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22년 8월 1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어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상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 최근에 1월 9일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업무 추진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 내용에 보면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되어 있는 이제 보고 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 평가를 개편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근로자 참여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뭐 근로자 또는 종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전문가 TF를 구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6월 달까지 5개월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제 TF가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했던 어떤 처벌 요건의 명확화 등을 정비하겠다, 처벌 요건을 명확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 8월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단독 보도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 기업을 대변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시도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기재부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전달을 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 즉 대표이사가 아닌 그 밑에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 책임자로 본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산업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앞서 본 이제 국민의힘 개정안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어떤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이제 전달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부분 기업들에서 CSO라는 어떤 대표이사 밑에 어떤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의 지휘 직책을 설정을 하면 그럼 대표이사는 면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SO가 과연 그러면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그걸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도 이제 경영 책임자의 판단 기준은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느냐, 갖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안전보건에 관한 이제 최종 의사결정권을 대표이사가 갖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밑에 예를 들면 뭐 부사장이라든지 전무라든지 그런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책임자 CSO가 있는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CSO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은 경영 책임자에 해당되느냐,
현재도 역시 이제 그 판단 기준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CSO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경영 책임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표이사 외에 뭐 부사장이나 뭐 어떤 전무 등 임원이 어떤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이 조금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이제 뭐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회사 또는 시공능력 1000인 이내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그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가 대표이사에게 있는데, 그러면 그 계획 수립을 그러면 CSO가 해도 상관없느냐라는 뭐 생각이 언뜻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이사가 뭐 모든 것을 다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CSO를 통해서 수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규정이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인다는 부분이라면 안전보건에 관한 대표이사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 안전보건 담당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14조에 보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매년 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 규정에 보면은 제일 밑에 14조 1항을 위반하여 수립하지 아니한 자를 또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언뜻 듭니다. 그래서 CSO를 통해서 수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중대재해 사건을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도 실제 이제 대표이사가 아닌 CSO를 설치해둔 회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CSO가 실제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라고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위임 규정과 결재 문서를 한번 줘보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보면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대표이사가 정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위임 정결 규정은 CSO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좀 규정이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결재 기한하는 것 예시를 한번 이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팀원이 기한을 하고 그 위에 팀장이 중간 결재를 하고 부문장, 예를 뭐 안전보건 부문장이겠죠. 부문장이 또 중간 결재를 하고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를 하면은 과연 CSO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종적인 결재는 부문장이 안전보건에 관한 부문장 또는 CSO가 최종적인 결재에 결재권을 행사하도록 결재 문서도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 CSO가 있다고 해도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다라고 이제 보통 실무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O를 별도로 설치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변론 또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기재부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현행법 하에서도 실질적인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면 CSO가 행사한다면 대표이사는 면책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무적으로 CSO가 대표이사가 아니라 CSO가 경영 책임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나 뭐 등 수사기관에서는 대표이사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CSO를 내세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 CSO 관련한 이제 판사의 견해를 이제 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공동 학술 대회가 이제 개최가 됐었는데요.
그때 울산지방법원의 김용희 부장판사님이 뭐 이런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외에 이제 대표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자는 가급적이면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인정을 하려면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대표이사의 권한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실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인정돼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CSO가 바람직하게만 운영될 수 있다면 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근로자한테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서 더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사고를 더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근로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최초로 기소된 그 두성산업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제 흔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부분들, 즉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의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그래서 우리 죄형 법정주의 내용 중에 명확성의 원칙, 이제 내가 어떤 내용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지를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만 더 가중해 놓은 것이 어떤 책임과 형벌 간의 균형이 맞지 않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보다 더 법정형이 높아서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근거로, 그러니까 논리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 또 언론 검색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이제 조만간 결정할 것 같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어서 이 추이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기각을 하면은 이제 당사자들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로 이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은 뭐 우리 현직 검사님도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대검찰청에서 이제 발간하는 형사법의 신동향이라는 논문집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2002년 3월 31일자 발간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뭐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게 또는 기왕증이 이제 사망에 기여한 경우에 과연 중대재해로 어떤 사망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 조치 이행 의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건 결국 뭐 인과관계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뭐 근로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러면 초기에는 진단서를 토대로 아마 그 치료 기간을 확인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만약에 6개월이 아니라 뭐 4개월 또는 5개월의 치료로 완치가 됐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이건 이제 불명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라고 이제 우리 시행령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이제 내용이냐라는 이제 시행령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업 반복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적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뭐 이것이나 안전보건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이나 결국은 이걸 풀어 쓴 거지 동업 반복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중규정 뭐 이것도 이제 그 산업법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뭐 법정형만 가중이 되어 있어서 뭐 위헌이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한번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제 5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법이 적용이 되는데 원청은 이제 관리감독상의 책임 등 2차적인 책임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첩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과잉금지 원칙 위배다, 책임 원칙 위배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이상 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향후에 실제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한번 지켜보고 향후에 동향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